자유표시구역이라는 제도. 자, 지금까지 광화문의 변화와 그 배경에 있는 정책적 의도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원래 우리나라는 5개 광고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한 나라거든요. 간판 하나 달려고 해도 크기, 색깔, 위치 다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물 전체를 덮는 초대형 전광판이 합법적으로 설치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5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존 5개 광고물법은 전광판의 크기, 밝기, 형태, 설치 위치를 모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5개 광고 규제가 얼마나 엄격한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게 하나 차리고 간판 달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멋대로 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도 긴 법이 있습니다. 보통 줄여서 5개 광고물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이 간판, 광고판, 전광판 같은 모든 5개 광고를 통제합니다. 1963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벌써 60년이 넘은 오래된 법이에요. 이 법에 따르면 전광판을 설치하려면 정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째, 크기 제한입니다. 건물 벽면에 달 수 있는 전광판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 건물 외벽 면적의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벽면의 10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덮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둘째, 밝기 제한입니다. 전광판이 너무 밝으면 눈이 부시고 주변에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밤 시간대에는 밝기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칸델라시디라는 단위로 측정하는데 주거 지역 근처라면 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셋째, 형태 제한입니다. 광고판의 모양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튀어나오는 정도, 높이, 두께 같은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면한 광고는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더 까다롭죠. 3D로 튀어나오는 입체 광고 같은 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설치 위치 제한입니다. 아무데나 광고판을 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문화재 주변, 학교 근처, 주거지역 같은 곳은 더 엄격합니다. 광화문 같은 경우도 경복궁이라는 국보급 문화재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원래라면 이런 곳에서 대형 전광판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섯째, 색상과 내용 제한까지 있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색상은 안 되고 광고 내용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정적이거나 사회 풍속을 해치는 내용은 당연히 안 되고요. 이렇게 규제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시 미관 보호예요. 광고판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 도시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둘째는 안전입니다. 너무 크거나 불안정하게 설치된 광고판은 떨어져서 사고를 낼 수 있어요. 셋째는 주민 보호입니다. 너무 밝거나 시끄러운 광고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요. 이런 엄격한 규제 때문에 한국의 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깔끔한 편입니다. 동남아시아 여행 가보시면 간판이 정말 난립해 있는 거리들을 보실 수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이게 규제 덕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규제가 너무 과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광고 산업 종사자들이나 건물주들은 규제가 너무 많아서 창의적인 광고를 할 수가 없다. 외국처럼 멋진 미디어 아트도 못 만든다고 불만을 표시해왔어요. 또 이렇게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나? 시장에 맡기면 안 되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게 바로 자유표시구역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곳을 규제하긴 하되 특정 구역은 예외로 하자는 거예요. 규제의 틀은 유지하되 일부 지역에서는 실험적으로 자유를 허용해보자는 타협 아닌 셈이죠.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초대형 크기, 곡면 3D 형태, 건물 외벽 전체 활용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5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정확히 뭘까요? 법률 용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특별구역이라는 겁니다. 마치 경제특구나 자유무역지대처럼 광고에 대해서도 특별한 자유를 주는 구역을 만든 거예요. 이 제도는 2014년에 5개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광고 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자원을 개발하자는 명분으로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법조문을 보면 지역 특성을 살리고 5개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앞서 말씀드린 각종 규제들이 대폭 완화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크기 제한이 사라집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벽면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자유표시구역에서는 건물 외벽 전체를 광고판으로 쓸 수 있어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건물 한쪽 면 전체를 거대한 스크린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보는 초대형 전광판이 바로 이게 가능해진 덕분이에요. 둘째, 형태의 자유가 생깁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평평한 간판이나 전광판만 가능하지만 자유표시구역에서는 곡면 스크린, 3D 입체 광고, 심지어 건물 모서리를 감싸는 형태까지 가능합니다. 코엑스 스타필드의 유명한 곡면 전광판이 대표적인 예죠. 화면이 건물을 따라 휘어져 있어서 어느 각도에서 봐도 잘 보이고 3D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셋째, 밝기 규제가 완화됩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반 지역보다 훨씬 밝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전광판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이게 빛공해 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요. 넷째, 설치 위치의 제약이 줄어듭니다. 원래는 문화재 주변이나 역사지구에서는 광고가 엄격히 제한되는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런 제약도 완화됩니다. 광화문처럼 경복궁 바로 근처인데도 대형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게 이 때문이에요. 다섯째, 심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광고 내용 하나하나를 다 심의받아야 하는데 자유표시구역에서는 이 과정이 빨라지거나 생략되기도 합니다. 덕분에 다양한 콘텐츠를 빠르게 내보낼 수 있죠. 대신 완전히 무법지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최소한의 규칙은 남아있어요. 안전기준은 여전히 지켜야 하고 선정적이거나 유해한 내용은 여전히 금지되고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면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 지역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건 사실이에요. 이 제도의 취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규제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라는 게 원래 아이들이 노는 모래 놀이터를 뜻하는데 비즈니스 용어로는 시험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공간을 의미해요. 일단 특정 지역에서 해보고 잘 되면 확대하고 문제가 생기면 조정하자는 겁니다. 코엑스는 3D 미디어 파사드로 명동 신세계는 미디어 파사드의 관광 콘텐츠화로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자유표시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몇 곳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1기, 2기로 나뉘어서 추진됐는데 각 지역마다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성공 사례는 역시 강남 코엑스 스타필드입니다. 2021년에 설치된 이곳의 대형 전광판은 정말 화제가 됐어요. 특히 K-웨이브라는 이름의 3D 영상이 유명한데요. 거대한 파도가 건물을 덮치는 듯한 영상이 너무 실감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 전광판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가로 80m, 세로 20m 정도 됩니다. 제곱미터로 계산하면 약 1600제곱미터예요. 농구 코트 10개 넘게 붙여놓은 크기입니다. 게다가 평평한 게 아니라 건물 모서리를 따라 휘어져 있어서 입체감이 살아나죠. 코엑스 전광판이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으로 뛰어났어요.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화질도 좋고 3D 효과도 훌륭했습니다. 둘째, 콘텐츠가 다양했어요. 순수 상업 광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디어 아트, 공익 광고, 문화 콘텐츠가 섞여서 나왔습니다. 셋째, 관광 명소가 됐어요.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올 정도가 됐습니다. 실제로 주변 상권 조사를 해보니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고 해요. 특히 저녁 시간대에 사람들이 전광판을 보러 오면서 주변 식당이나 카페 매출도 올랐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코엑스파도 영상을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콘텐츠가 나와요. 이게 바로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입니다.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도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여기는 백화점 외벽 전체를 미디어 파사드로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특별한 조명쇼를 하고 명절에는 전통 문양을 띄우고 패션 위크 때는 패션쇼 영상을 내보냅니다. 명동은 워낙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가 일종의 관광 콘텐츠가 됐어요. 저녁 시간대에 명동 거리에 나가보시면 신세계백화점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영상을 구경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백화점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가 있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관광 자원이 생기고 관광객 입장에서는 볼거리가 생기니 일석삼조인 셈이죠. 부산 해운대도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해운대 해변가의 면한 건물들의 대형 전광판들이 설치됐는데요. 여기는 해변 야경이라는 콘셉트로 접근했어요. 낮에는 해수욕장으로 유명하지만 밤에는 별로 볼 게 없었던 해운대에 야간 볼거리를 만든 거죠. 특히 여름 성수기에는 해변에서 바라보는 전광판 불빛들이 꽤 운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도 찬반 논란이 있긴 하지만 관광객 유치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평가예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거죠. 이런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상업 광고와 공공 콘텐츠의 균형입니다. 코엑스의 경우 상업 광고가 아닌 미디어 아트나 공익 콘텐츠 비중이 약 50% 정도 된다고 해요. 순수하게 돈만 벌려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준 거죠. 둘째, 기술적 완성도입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화질, 3D 효과, 창의적 연출이 뛰어나야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그냥 광고판 크네 하고 많은 게 아니라 와, 멋있다는 반응을 이끌어내야 하는 거죠. 셋째, 주변 환경과의 조화입니다. 코엑스는 원래부터 현대적인 상업지구였고 명동도 쇼핑거리였고
해운대도 관광지였어요. 그 지역의 성격과 맞아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수용한 겁니다. 광화문은 상업지에서 검증된 이 모델을 국가상징 공간으로까지 확장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코엑스, 명동, 해운대에서는 성공했으니까 광화문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은 상업지구였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쇼핑하고 놀고 관광하러 가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화려한 전광판이 들어서면 더 재미있어졌네 하고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광화문은 다릅니다. 광화문의 정체성은 뭔가요? 경복궁이라는 600년 역사의 궁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 정부청사, 대사관들, 그리고 민주주의 광장. 이런 키워드들이에요. 상업이나 오락과는 거리가 먼 공간이었던 겁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상업지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에서 이런 변화를 보여주면 더 큰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한국의 심장부에서 이렇게 미래의 지향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어요. 코엑스는 솔직히 서울의 쇼핑몰이잖아요. 그런데 광화문은 다릅니다. 가이드북에도 나오고 한국하면 떠오르는 대표 이미지인 곳이에요. 여기서 멋진 미디어쇼를 보여주면 임팩트가 훨씬 클 거라는 계산이죠. 하지만 반대하는 쪽의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화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공간이 상업화될 수는 없고 특히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큰 공간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까요? 경복궁 안에 롯데월드를 지으면 어떨까요? 관광객도 늘고 경제 효과도 있고 재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찬성하지 않겠죠. 왜? 경복궁의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니까요. 극단적인 예시지만 반대하는 분들은 광화문 전광판도 정도의 차이일 뿐 본질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도시에는 다양한 성격의 공간이 공존해야 한다. 상업지구는 상업지구답게, 역사지구는 역사지구답게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건강한 도시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21세기 도시는 복합적이어야 한다. 역사와 미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게 진짜 경쟁력이라고 주장합니다. 박물관처럼 옛것만 보존하면 도시가 죽는다는 거죠. 결국 광화문은 검증된 모델의 첫 번째 확장 사례입니다. 상업지구에서 성공한 방식을 비상업지구, 특히 국가상징 공간에 적용해보는 첫 시도인 거예요. 그래서 더 논란이 되고 더 주목받고 더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의 다른 역사지구, 문화지구에도 비슷한 시도가 확산될 겁니다. 경주, 전주, 부여 같은 역사도시에도 대형 전광판이 들어설 수 있어요. 광화문에서 성공했으니 우리도 해보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실패하면 정책 자체가 재검토될 겁니다. 역시 모든 곳에 다 적용할 수는 없구나. 공간의 성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광화문은 단순히 광화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도시들, 문화공간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금석인 셈이에요. 주요 내용 5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도시별로 특색 있는 미디어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표시구역 제도를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광고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는 국가 전략의 일부입니다. 정부의 장기 계획을 들여다보면 야심찬 청사진이 그려져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앞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자유표시구역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몇몇 대도시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중소도시에도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각 도시마다 자기만의 특색 있는 미디어 랜드마크를 만들자는 겁니다. 서울은 광화문과 강남을, 부산은 해운대를, 인천은 송도를, 대전은 엑스포지구를, 이런 식으로 각 도시의 대표 공간에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 파사들을 설치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려는 걸까요? 정부의 설명을 정리하면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이 침체됐잖아요.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타임스스퀘어나 도톤보리처럼 미디어 파사드가 명물인 도시들은 관광 수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둘째는 광고 미디어 산업 육성입니다. 한국은 디스플레이 기술, 영상 콘텐츠 계속 후 833 제작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삼성, LG 같은 기업들의 LED 디스플레이 기술은 세계 1위고 K- 콘텐츠는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이런 강점을 살려서 새로운 산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디어 파사드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콘텐츠 제작, 장비 설치, 운영관리, 광고 영업 등 다양한 일자리가 생깁니다. 정부는 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면 그걸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고요. 셋째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요즘은 도시들도 경쟁하는 시대잖아요.
기업들이 어디에 본사를 둘 것인가, 인재들이 어디에서 살 것인가, 관광객들이 어디를 찾을 것인가를 놓고 도시들이 경쟁합니다. 이때 우리 도시는 첨단 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멋진 곳이라는 이미지를 주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듣고 보면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론이 있어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너무 성장 위주, 경제 논리만 앞세운다고 지적합니다. 도시의 가치가 경제적 수익으로만 측정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획일화 우려도 제기됩니다. 모든 도시가 경쟁적으로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면 결국 다 비슷비슷해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서울 가도 전광판, 부산 가도 전광판, 대구 가도 전광판. 이러면 각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예요. 환경단체에서는 에너지 소비와 빅공의 문제도 지적합니다. 이런 초대형 전광판들은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거든요.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를 이렇게 쓰는 게 맞느냐는 질문이죠. 또 밤하늘이 점점 밝아지면서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제도의 미래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광화문 같은 초기 사례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조정될 수 있어요. 성공하면 확대되고 문제가 많으면 축소되거나 개선되겠죠. 자, 여기까지 5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라는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원래는 엄격했던 광고 규제를 특정 지역에 한해서 대폭 완화하는 이 제도가 광화문 전광판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장치였습니다. 코엑스, 명동, 해운대 같은 상업지구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광화문처럼 역사적 상징적 가치가 큰 공간으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성공 모델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확장으로 기록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